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강의를 저도 그 토론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아까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이제 도처에 억압과 피억압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이제 같이 이 책을 복지관 관장님들이랑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자기네는 그동안에 억압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법인에 고용된 건 거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이 위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억압자이면서 동시에 피억압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사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클라이언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쩌면 억압자일 수 있었었고, 또 역으로 또 우리가 이 기관이라든가 시설의 피억압자일 수도 있고, 특히 또 이제 복지관에 오시는 요새 분들은 목소리 세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또 이제 자기가 피억압자일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사와 환자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억압과 피억압이 이 용어가 주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어쩌면 일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비판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평등한 관계들 속에서 인간화를 지향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이 이제 프레이리의 문제 제기라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샌델에 대한 입장들이 좀 많이 이제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순혜 선생님이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여줬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가진 자들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읽게 되면 상당히 좀 따뜻하게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수도 있지만,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능력이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우연히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도덕적인 결론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과연 겸손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게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이제 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지도학생한테 하는 수준의 충고 이상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또 상당히 이제 불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어떤 지형들이 있거든요. 지형들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공동체주의자다, 내지는 뭐 시민적 공화주의자다, 뭐 이것과 관련된 유사한 철학자들도 있고 이론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그룹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동의를 하든 동의지 않든 간에. 그래서 이 양반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전에 이 그룹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읽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프레이리한테 이 대화만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물론 저도 여기 손에 포구니까 대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 갖고 밥 해결이 안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야 되는데, 근데 이 대화 자체가 상당히 다른 대화거든요. 오늘 이제 마이클 샌델도 대화를 얘기하고, 프레이리도 대화를 얘기하고, 마르크스도 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내용들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대화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철학적인 맥락이라든가 실천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단순히 대화라는 보통 명사를 끄집어내지 말고 프레이리의 대화, 또는 마르크스의 대화, 마이클 샌델의 대화,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상당히 의미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좀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마시슨 선생님의 그 발제라든가, 아니면은 한순혜 선생님의 토론에서의 이야기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하린 선생님도 아까 좀 마이클 샌델에 대한 섭섭함 내지는 분노라든가 전혀 내 불안을 해소해 주지 않았다. 샌델 정도가 되게 되면 엄청난 그 불안을 해소해 줄 줄 알았는데 읽고 나니까 더 불안해졌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인데 확실한 것은 샌들의 여름에는 그래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는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건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마이클 샌델하고 이 프레이리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들이 읽은 세상 읽기, 그리고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둘 다는 개인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공동체주의자가 이해하는 공동체는 뭐고 그 속에 개인은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마이클 샌델은 할 테고, 프레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비인간화로 만드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지, 둘 다 이제 공동체와 그 속에서의 개인들을 고민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오늘 목적은 뭐냐면, 마중물은 두 사람의 세상 읽기와 실천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교훈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4강이고, 그다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덧 이제 그 4번째 강의 시간이 된 건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가 급진주의자다라는 선언을 했고, 시민을 중심에 놓는 것이 급진주의자의 기본 원칙이고, 그리고 세상을 읽기가를 해야 되고, 시민의 중심을 놨으니까 이제 공동체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된다.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자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그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이클 샌델과 프레이를 한번 읽어보자. 이것이 오늘의 이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상을 한번 보자 했었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이냐면, 이번에 이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그때 마지막까지 버텨겼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인턴 레지던트의 젊은 의사들이었거든요. 그 의사들이 당시에 이런 이제 이 하나였던 이 표어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질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굴 선택하겠느냐?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에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멀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서 추천전에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인데, 저는 이걸 내걸면서 이 친구들이 이게 이게 무슨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정당성이 전교 1등을 이제 얘기한 건 거예요. 전교 1등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좋은 의사의 지표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의사들을 인터뷰했더니, 그 대변인과 같은 사람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사실 우리는 이것이 이 의사 정원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게 공정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거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것들이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공정성 때문이다. 그래서 왜 그게 공정성이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모두에게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기회를 준 건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에 주어진 기회 속에서 경쟁을 했고, 이 과정에 들어와서 우리는 경쟁을 했고, 그 경쟁의 결과 우리는 어떤 성과를 얻었다. 의사가 된 건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동일한 기회를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성과를 얻었는데,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공의대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의사 수를 늘리고 이러니까 이 기회의 문이 우리가 줬을 때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또 추천대로도 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특별하게 누구한테 더 준다는 건 거고,
그다음에 과정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특혜도 주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도 바꿔내고 왜냐하면 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바꿔내는 것은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기회를 준 것을 갖고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고 온 캐치프레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기회 평등이고 그리고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결과가 정의롭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의사가 됐으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가 못 됐으면 페널티를 주는 것들이 결과가 정의로운 건 거거든요.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그 룰에 따라서 경쟁의 룰에 따라서 그대로 사람들이 거기서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비정규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정규직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의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과정의 공정함에 상당히 위배가 된다. 그리고 결과가 비정규직은 충분한 페널티를 주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됐거나 이렇게 정규직이 되게 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갖고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지금 현재 정부는 기회는 불평등하고 그 다음에 과정도 불공정하고 결과는 역차별하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메리토크라시거든요. 이 메리토크라시가 능력이라는 것들을 아까 전교 1등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의사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그리고 결과가 이제 충분히 공정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우리는 훌쩍에 이제 메리토크라시 사회가 됐구나, 능력주의 사회가 됐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교 1등이 되게 되면 좋은 의사다라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터졌을 때 아이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하고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큰 여객선에서 다 같이 모였던 누군가 혼자 나가는 사람은 다른 애들 혼자 튀려고 한다 싫었을 거예요. 메리토크라시 속에서 들어가면 그 과정 속에 그 과정 자체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기회의 평등이라는 과정 자체를 이 평등 자체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이게 조건의 평등도 있고 결과의 평등도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딱 적응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세월호가 문제가 됐었을 때도 여객선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침묵의 문화가 이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바에 메리토크라시와 그에 따른 이제 한국 사회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 무한질주를 하는 자본의 어떤 그 이윤을 보고 무한질주를 하는 것과 그 속에 있는 청년이든 학생이든 자기 몸을 맞추려고 하는 키클럽스 괴물한테 몸을 맞춰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건 거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이 메리토크라시의 능력주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건 거예요.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돼요. A라는 사람은 잘 적응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쓰러져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건 거죠. 경쟁에서 패배가 됐고 그다음에 C라는 사람은 아예 이 통안에서 완전히 낙오가 돼요. 그래서 노숙인이 되거나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 능력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리토크라시는 능력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의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이 사람과 B와 C한테는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것들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과의 정의로움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태를 갖다 놓고 이 마이클 샌델과 프레일은 어떻게 독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분이 이제 이번에 부산시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과정은 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그리고 정의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의사들은 아까 그 의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회는 끼리끼리고 과정은 냄새나고 결과는 열받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맥락에 비슷한 게 아까 그 의사들인 건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준다라고 해놓고는 아까 시민단체 뭐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런 걸 계획하지는 않았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기회를 공정하게 준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그리고 결과는 더 정의롭지 않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전형적인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의 캐치프레이즈거든 이게. 마이클 샌더는 뭐라고 비판하냐면 기회가 평등하게 줬더니 돈 있는 자식들만 다 뭐랄까요 이 정규직이 되고 의사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평등하게 줘야 된다. 어느 부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오히려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메리토크라시의 문제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마이클 샌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철저하게 메리토크라시의 능력주의의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 동의를 해요. 누가 동의하면 이분도 동의하고 청년들도 동의해요. 왜 메리토크라시에서 성장했으니까 신자유주의의 능력주의에서 성장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 어설프게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건 거거든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샌델은 이 메리토크라시를 어떻게 읽느냐? 메리토크라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봐요.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공리주의에서 특히 케인즈의 어떤 이 경제학도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케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들을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복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은 뭐냐면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에 기반해서 노직이라든가 케인즈에 기반을 해서 기본적으로 승자한테는 당연하다고 보고 당연히 너가 누려야 될 거 다 누려야 된다고 패자한테는 모욕감을 주는 이런 것들이 메리토크라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메리토크라시는 불평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시스템들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유주의 정치 경제학은 사람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 다양한 문화라든가 원리들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연관지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시장 사회를 만들었다. 이게 거예요. 우리가 시장 경제가 있잖아요. 시장 경제는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경제적 영역 시장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이 사회까지 뛰어나고 그 원리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복지를 혐오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이 분석하는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이야기인 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것은 착각인 건데 왜 공정하다는 것이 착각이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능력주의는 부모의 능력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타고난 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우샤인 볼트가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의 연습 파트너가 굉장히 재능이 있는데 우샤인 볼트만큼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그 파트너에게는 노력하는데 절대 안 돼요. 왜? 우샤인 볼트는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 메리토크라시라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왜? 그것은 부모의 능력이고 네가 타고난 운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운이란데 이것을 놔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혐오를 하게 되고 이 약자들에 대해서 아까 BC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혐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승자가 독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엘리트들이 끊임없이 세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가는 게 능력주의더라. 이게 이제 이 양반의 이야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공공철학은
자유주의 공동체작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메리토크라시라든가 이런 것에 기반을 이것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의 힘들이 굉장히 시장 사회가 되고 메리토크라시에서 강자가 정당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사회의 민주주의죠. 이 시장으로부터 이야기한 야기된 그런 민주주의 불만할 때 그 불만은 뭐냐면 하나는 공포로 나타나더라. 어떤 공포냐면 야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건 거예요. 메리토크라시의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치를 상실하게 되더라. 한편에서는 공포뿐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생겨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공동체의 도덕이 해체되었다는. 공동체의 도덕이라는 것은 아까 공공선이라는 어떤 이 도덕이 있었는데 공공선의 도덕이 뭐로 대체가 됐냐면 메리토크라시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약육강식 승자독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혐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파괴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앵자이어티, 그러니까 불안이 막 생겨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메리토크라시라는 시장 영역의 어떤 그 원리들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장 사회가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나기도 그 불만들은 하나는 자치에 대한 상실과 공동체의 파괴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면서 우리가 불안해졌다.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의 구도고요. 이 구도들 속에서 우리는 공화주의의 공공철학을 통해서 자치와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철학, 이 공화주의 철학이라든 공화주의 공공철학에 기반하고 그리고 시장도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메리토크라시가 아니라 시민성의 정치경제학으로 대체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예요. 이 논리에 따라서 그럼 이 논리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요. 공화주의는 이 양반은 이제 시민적 공화주의 그래요. 시민적 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인데 시민적 공화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하게 알면 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들이 공화주의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공동체 일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체제. 이게 이제 공화주의인데 그 공화주의에서의 개인은 뭐냐면 그 공화주의에서 개인은 아까 자유주의 철학에서의 개인은 합리적 개인인 건 거예요. 자기 이윤을 최대화시키려고 하는 합리적인 개인인데 공화주의의 개인은 뭐냐면 공동체의 공공선을 알고 그 공공선을 실현하려고 하는 개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공공선은 누구가 알아야 되냐면 아까 A라는 그 적응하는 사람, B씨라는 적응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사람에게 전부 다 공공성을 가르쳐서 공화주의, 시민적 공화주의는 공공성을 가르쳐서 그들이 시장경제는 놔두고 그러니까 시장경제에서 이 양반은 경쟁이라든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시장경제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만들어 왔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경제가 그대로 놔두면 메리토크라시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불평등이나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시민적 정치경제학으로 대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민적 정치경제학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게 되면 이제 사회적 경제 같은 거, 협동조합 같은 걸 생각하면 돼요.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인데 그럼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마중물에서 이 일종의 자영업을 하잖아요. 서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서점이라든가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결정들을 원리적으로는 이 주식회사는 그 회장이라든가 주주들이 선택을 하고 목표가 이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갖고 있으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결정을 하는데 많이 가진 주주가 결정권이 세죠.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결정권이 센 건 거죠. 근데 여기에는 조합비를 많이 냈다고 하더라도 1인 1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적 정치경제학에서 이 양반의 핵심이 뭐냐면
시민적인 덕을 가지고, 시민적인 덕성을 가지고 그 덕성에 기반해서 우리가 결정도 같이 하고 이윤도 같이 나누고 하는 경제학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오로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 시민적, 시민성의 정치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성의 정치 경제학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생산자가 되고 같이 이제 그 물건들도 만들지만 분배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다 참여를 하는 게 주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이 시장 영역에서의 정치 참여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로 도처에서 쪼개지는 그런 것들을 꿈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마이클 샌달의 이제 생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A에게 이 모욕을 주고 B씨에게 모욕을 주고 A에게 정당성을 줬던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B, C가 모두 공공성을 알게 하고, 우리가 공동체에 내려오고 있는 공공성을 알게 하고, 그 공공성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오히려 침투에 들어가갖고 시민성의 정치 경제학의 체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던 게 좀 뭐 어렵게 들려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들려요? 이게 제가 지금 저 혼자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없어서 당황스럽긴 한데, 하여튼 계속 가볼게요. 계속 가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은 자유주의 경제학과 시민성의 또는 시민적 정치 경제를 구분하는데,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것들이 케인즈주의예요. 케인즈주의는 총수요를 확대하면서 분배하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제를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그걸 가지고 분배하는 것들로 하게 되니까 여기에 누가 빠졌냐면은 시민들이 빠졌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빠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수동적인 소비 주체가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과 그다음에 아까 그 공정성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제대로 된 분배를 하는 건데, 그 분배 주체가 시민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들의 가장 큰 고민은 파이를 극대화시키고, 이제 시장 경제가, 그리고 그 극대화된 파이를 갖다가 나누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서 빠진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가치가 사라지고, 가치는 아까 그 공동체의 공동선이라는,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들이 사라져요. 시민들이 대상화됐다. 이게 이제 이 양반의 생각인 건가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시민성의 정치 경제학은 뭐냐? 시민성의 경제학은 예를 들면 토마스 제퍼슨,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미국을 정초했던 그 파운딩 파더들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제공했던 게 토마스 제퍼슨인데, 토마스 제퍼슨은 농업 중심의 덕을 갖춘 시민들이 경제 활동들을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뭐랄까요, 공장식이라든가 기업형으로 이제 나아가는 순간, 이것은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민주성들을 잃고 시민성들을 잃고 대상화가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양반은 이 지지를 보내요. 근데 아까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서 그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놨더니 이 옆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 때문이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를 키우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화시키면서 적정량을 분배하는 것에 맞춰주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의 문제라든가 주체의 문제들을 다 사라지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시민적 덕성은 자치에 적합한 경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치 능력을 가진 시민을 형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시장 경제에다 머무르게 하고 시장 사회로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공동성의 정치가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구분하면 마이클 샌더는 시민성의 정치 경제에서 핵심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시민, 이 시민은 시민의 덕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인 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라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일로 들어가야 돼요. 시민성의 정치 들어서 시민성의 정치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마이클 샌델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정치 경제학은 시장 경제 속에서 원리들이 있어요. 합리적 개인들이 자기 이윤을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그 선택을 하고 이러는 시장 원리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바깥에 나와갖고 정치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투표도 뭐라 하냐면 투표도 일종의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따라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런 맥락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내가 이 상황이 되게 되니까 민주주의에 불만이 생기더라.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내가 뭐가 없어지냐면 가치도 사라지고 오로지 돈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도 전부 다 시장의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덕성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도덕적 연금술, 시장의 도덕적 연금술은 뭐냐면 시장이 메리토크라시를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능력 있는 자가 다 같잖아요. 능력 없는 자는 차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리토크라시가 정당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승자는 노력해서 얻은 건 거고, 패자는 너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건 거다. 결과가 정의롭다라는 것은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2분의 1, 3분의 1 받아도 당연한 건 거다. 이런 것을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의 오름이 시장 사회로 넘어갔고, 시장에서의 어떤 이 원리들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연금술을 만드는 게 이게 시장의 도덕적 연금술, 시장이 만들어낸 도덕인 건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은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되는 게 대리모 출산이라든가 대신 줄서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연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시민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의 기본적인 이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인간은 그러면 이제 어떤 존재냐? 인간은 정치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다. 그럼 정치적 본성을 가지고 자기 통치를 하는 존재인데, 이 자기 통치는 뭐냐면 이 정치적 본성을 가진 인간, 시민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고, 자유를 가진 존재는 자치에 참여하는 거다. 근데 자치에 참여할 때 누구랑 자치에 참여냐? 동료랑 참여하는데 그 동료는 아까 A, B, C예요. 근데 A, B, C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공동체에서 내려오고 있는 공동선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통치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선을 공화주의 공동철학으로 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존재들은 결론적으로 공동체 운명의 책임의식을 갖는 건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이것이 시민적 덕성이다. 이것이 말하는 공동체주의고, 마이클 샌델은 자신은 공동체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주변에서는 다 공동체주의라고 했는데 자기는 시민적 공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민을 기반에 둔 시민적 덕성들의 발현들을 통해, 시민적 덕성은 공동선을 이해하고 있는 건 거예요. 저 시민이 덕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온 공동선의 공공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 공동선을 이해하고 있는 이 시민이 동료들과 함께 자치에 참여하는 그 본성을 발휘하면서 자기 통치가 될 때, 이것이 이제 시민적 공화주의다, 이제 공동체주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제 결론이래요. 민주주의의 불만에 나오는 책에서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성을 고려할 때 공동선에 대한 이 토의 능력, 토론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공화주의의 공적인 삶에 참여할 때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면 그 인간은 제일 먼저 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 공동체에 있는 공동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인에는 이미 공동선이 선제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체화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개인은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공동체 속에 있는데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에 흐르고 있는 이 공동선을 내가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서사적 존재 그래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공동선이라는 게 텔로스예요. 텔로스는 뭐냐면 목적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서사적인 존재의 역사적인 존재인 거지. 나는 연고가 있는 건 거예요. 이 공동체에 연고가 있는 건 거죠. 나는 그냥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와 공동선이라는 도덕과 윤리와 공동선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체화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그것을 깨닫는 내가 동료들과 함께 자치와 자기 통치와 참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메리토크라시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공동선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어떤 게 공동선이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건데. 그럴 때 마이클 샌달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공동선이라는 것은 종교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파운딩 파더들이 쓴 페이퍼, 페더럴 페이퍼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온 다양한 어떤 그 공화주의적인 전통, 그러니까 미국에는 자유주의적인 전통과 공화주의적인 전통이 있는데 그 공화주의적인 전통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공화주의자들도 다양한 공화주의자들이 생기는데 그럼 어떤 공화주의가 너가 얘기하는 공동선이냐에 대해서 마이클 샌달은 굉장히 뭐랄까 명확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또 논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공동선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도 마이클 샌달은 상당히 좀 명확한 입장들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클 샌달이 갖고 있는 고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이클 샌달은 이 미국의 자유주의 있잖아요. 자유주의적인 전통이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자유주의적인 전통이 만들어낸 것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시장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그 시장 사회가 전면화된 것들이 메리토크라시다. 그래서 그 메리토크라시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A와 B와 C가 원래는 공동선이라는 어떤 그 시민적 덕성들을 갖는다면 시민성의 공화주의를 갖는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선을 자각하고 그리고 함께 그 세상을 만들어 갈 거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는 것은 운에 기반한 건 거고 그 운에 기반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겸손을 가지면 된다. 그 겸손이라는 것이 시민적 덕성인 건 거예요. 그리고 복지 있잖아요. 복지도 왜서 복지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마이클 샌달한테 그 시민적 덕성에 기반해서 타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 복지다. 복지를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떤 데 가게 되면 저 복지 때문에 사람들의 의존성이 생겼다면서 복지를 또 비판하거든요. 굉장히 자녀적 복지의 관점들 속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시민적 덕성들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지 집단적인 계급적인 문제를 또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비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들은 왜 생겨나냐 아까 자치라든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생겨난 건 거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시민성의 공화주의자 공동체주의자인 마이클 샌델이 읽은 세상 그 세상은 뭐냐면 메리토크라시의 능력주의에 기반한 세상인 것을 읽었는데 그 세상을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토론할 때
그리고 극복을 할 때 지금과 같은 그런 관점들 속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레이리 얘기를 해볼게요. 프레이리 얘기는 상당히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프레이리는 이 양반은 이제 시민들을 사랑해야 된다.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진정한 사랑을 너는 어디로부터 배웠니? 하면 프레이리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을 잡아준 것은 누구냐? 그것은 나를 마르크스에게로 인도해 갖고 나의 이론적인 기반은 그리스도와 마르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진정한 사랑은 이들이 얘기한 사랑이라는 건 거예요. 마르크스는 왜 민중을 사랑해요? 억압받고 있고 억눌리고 있고 계급적인 상황에서 착취당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인 착취거든요. 그럼 마르크스의 해방은 뭐예요? 착취의 체제를 없애가지고 인간이 다 해방이 되는 건가요?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비슷한 맥락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해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으로서 이제 원죄를 사하고 모두가 인간이 되는 거,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한 구도에 있다. 이게 이제 프레리고, 그러한 관점들을 갖는 거. 억눌린 자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억누르는 자와 억눌린 자의 체제 속에 들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헛들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민은 억눌린 자한테 가 있지 않아요. 인간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당한 질서가 해결이 된다라면 내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서 있었던 것은 가난을 목격했고, 그리고 가난의 가정들 속에서 이제 인간은 동물과 다른데 동물적인 생존의 욕구들 속에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화의 길을 위한 비판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열린 가능성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APC가 있잖아요. 아까 동일한 APC가 있는데, 아까 마이클 샌더는 APC에게 공동선을 가르치는 건 거잖아요. 프레이리는 그렇지 않아요. 프레이리는 A는 이 사람의 이 교육학에, 이 사람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데 있어서 빠져 있어요. A는 빠져 있고, 이 사람이 주로 주목한 것은 B와 C고, B와 C를 억눌린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억누르는 자들은 이 부당한 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 B, C로 갈라진 이 부당한 질서를 바꿀 의향이 없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세상 읽기를 시작해요. 리딩 더 월드, 비인간화된 세상을 이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화의 세상으로 바꿔보자, 이런 관점인 건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읽을 때 메리토크라시의 세상인 건 거예요. 아까 자본주의는 이윤의 무한질주를 하면서 능력이 있는 자는 승자 독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과 억누르는 자들로 세상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메리토크라시와 억눌린 자와 억눌린 자가 나누어지는 것들은 부당한 질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당한 질서는 자본주의를 포함해서 의자놀이 운명에 빠진 것들을 의미하는, 의자놀이 운명은 뭐냐면 계속 경쟁을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탈락시키는 체제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그러므로 A, B, C 모두는 희생양이다. 이 체제의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B, C가 단결해갖고 A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B, C가 단결해갖고 부당한 질서를 소멸시킴으로써 A도 해방되는, 모든 인간이 해방되는 인간화의 어떤 이 관점들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프레이리의 기본적인 관점이다라는 부분에서, A는 지금 본 것처럼 이 A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A는 이 A는 A는 BC에게 이 체제죠. 이 부당한 질서를 주입식 교육을 해요. 어떤 주입식 교육이냐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인 건 거고, 그리고 그것이 메리토크라시라는 것들이 당연한 건 거고 오히려 정의로운 건 거다. 이런 주입식 교육을 하고, 그리고 A는 BC에게 구조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건 거죠.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체제에 의해서, 시장 체제에서 상대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든 시켜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시장의 질서들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B 씨에게는 폭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끔 A는 B 씨에게 관용을 베풀어. 이게 허구적 관용인 거예요. 허구적 관용이니까 뭐냐면 그들이 살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소위 자선을 베푸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A가 B 씨에게 하는 거라면 이 결과 속에서 B 씨는 어떻게 되냐? B 씨는 죄의식을 가져요.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 자식이 못 먹고 그러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건 거야. 아까 주입식 교육의 결과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내 생존성이 문제가 되니까 침묵의 문화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의존성이 되게 되고 의존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공포를 갖게 되는데 이 자유의 공포는 이 free라는 것들이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는 이 자유로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want, 결핍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인간다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결핍되어져 갈 수도 있는 건 거다. 그래서 이제 프레일이 뭐냐면 침묵의 문화와 자유에 대한 공포들을 B 씨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거 아니 구조적 폭력과 허구적 관용들을 하는 치욕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낄 때 그는 그것을 어디로 가서 푸냐면 수평적 폭력.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라든가 집에 와서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렇게 자기보다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자기를 정당화시킨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이리는 뭐냐면 그 수평적 폭력은 A에게 배운 것들을 체제에 내야 한 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에 A를 보세요. A는 먼저 폭력을 행사해요. 어떤 식으로 폭력을 행사해요? 구조적인 폭력인 거죠. 임금을 적게 준다든가, 노동 강도를 세게 한다든가, 뭐 이런 비정규직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A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디스트는 뭐냐면 그래서 그것을 적게 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풋 대비 아웃풋, 인풋이 적게 들어가고 아웃풋이 많은 것이 이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면서 이번에도 그 노동자 한 분이 30kg인가 뭐 되는 근데 이번에 산재 사고가 났죠. 우리나라 2,000명씩 이제 한 해 이제 산재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사디스트라는 건 뭐냐면 남을 학대함으로써 그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게 사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디스트 A는 사디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 보고 이윤을 노동 능력을 가진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네크로가 뭐냐면 시체거든요. 나 사물이에요. 사물을 사랑하는 자더라.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물을 사랑하더라. B 씨는 어떻게 되냐? 아까 A, B, C죠. 자기 비하를 갖고 제의식을 갖고 수평적 폭력 속 숙명론에 빠지고 식민화된 심성을 갖고 그다음 주술적 믿음은 뭐냐면 아까 A가 심어준 믿음들인 건 거예요. 그 주술적 믿음을 갖고 침묵의 문화와 자유 공포들을 하더라. 자, 그러면 A는 B에게 뭐래? 명령을 하는 건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상태이고 너희들은 더 노력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 질서가 억압자의 폭력을 낳고 이 폭력이 또다시 억압자를 비인간화시키는 여기 프레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일리는 A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A에게 아무리 그래봤자 A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허구적 관용밖에 없다. 자선을 베푸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프레일리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B 씨가 자각을 해서 그 자각이 우리가 명령을 받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이 질서를 어떤 형태든 간에 변화시킴으로써 A하고 B 씨의 관계들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그것이 모두에게 인간화의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프레일리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일리의 전략은 그런 건 거고 그럼 이때 핵심적인 전략은 뭐겠어요? B 씨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하는 건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명령을 받아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의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기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관계와 구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건 거죠. 깨닫는 것들이 이제 대화인 건 거거든요.
근데 그 대화의 방식이 뭐냐면은 대단히 수평적이고, 그리고 대화 과정 자체가 이미 인간화의 과정인 건 거고, 대화는 그동안에 B씨는 어떤 대화만 해봤냐면 A한테 명령만 받는 대화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명령을 받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동등하게 참여하는 이 평등한 대화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갑자의 약함을 존중해 억압자가 자신의 권력을 완화하려 하면 그것은 대체로 허구적 관용 형태를 취한다. 억압자는 자신의 관용을 표현할 지속적인 기회를 갖기 위해 불의도 그만큼 영속할 수밖에 없다. 이 프레일의 얘기는 뭐냐면 A와 B씨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일 때 A는 관용이라는 뭐랄까요, 어떤 이 당근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사회 질서는 죽음, 좌절, 빈곤을 양분으로 삼는 관용에 마르지 않는, 이 부당한 질서가 있어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게 나오는 건 거예요. 이 공동체가 부당한 질서가 되지 않고 누구나 다 인간다울 정도로 먹고 살만한 문제가 되게 되면 이 관용이라는 거, 아까 그 자선이라는 것들은 오히려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폭력을 먼저 시작하는 측은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인간으로 승리하는 억압자들이지, 억압과 착취와 차별을 당하는 피억압자들이 아니다.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폭력을 행사한다고 이제 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폭력을 행사한 것은 먼저 폭력을 시작한 쪽은 그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불만을 먼저 터뜨린 쪽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테러를 먼저 저지른 쪽은 테러의 속수무책인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불합격자를 낳은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 만한 힘을 가진 A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피억압자는 억압을 유지하고 공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그 교육은 비인간화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피억압자는 인도주의의 대상, 아까 허구적 관용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허구적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억압자의 교육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피억압자는 그런 점에서 이제 성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랑의 행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뭘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함께하고, 억압의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비판적 현실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억압자가 이런 세상 읽기를 하는 것 행위 자체가 모두가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건가요? 저 같은 선생이 와갖고 읽혀주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억압의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더더욱이 억압을 체하는 것들이 오히려 된다. 이런 건.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억압자의 숙주고, 나 때문에 억압자가 존재하는 거. 내가 거기서 순응하고 적응하니까. 그리고 나의 해방은 모두의 해방이 되는데 A, B, C가 다 해방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억압자의 유령과 신화를 제거하고 객관적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부당한 질서에 이제 관심들이 많은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세상 읽기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약처방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결문을 더 독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약처방전과 판결문 이면에 있는 의미들을 읽고 그 속에 달달놈을, 제가 얘기하는 달달놈, 권력, 자본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정치 권력을 좀 읽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 읽기다. 그래서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세상을 읽고 세상을 읽은 시민들이 조직화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킨 프락식스,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하는 건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이게 이제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건 거거든요. 자, 대중이 있어요. 아까 B씨가 있어요. B씨가 있어요. A가, 아까 그 A가 지배의 정치 문화를 갖고 B씨한테 가르쳐요. 너희들도 노력하면 돼. 그리고 더 성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은 승자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패자한테는 차별을 줘야 돼. 그래야지 패자가 열심히 노력할 거야.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줘야 돼. 그리고 과정은 누구의 어떤 이 특권이 개입하지 않게 공정한 룰에 해야 돼. 근데 그 공정한 룰을 할 때 각 개인이 부모의 능력에 기반을 해서 특권을 하는 것은 문제지만 부모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건 괜찮아. 그게 과정이 공정한 건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B씨는 이제 침묵의 문화 속에서 메리토크라시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자, 그런데 프레일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배의 정치 문화에 있는 침묵 문화의 대중을 문화 활동가가
이 사람은 이제 컬처럴 액티비스트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운동가를 이 사람 문화활동가로 봐요. 왜 문화활동가냐? 이러한 문화, 침묵의 문화, 자유의 공포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문해교육을 해야 돼요. 시민 문해교육, 아까 세상을 읽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바뀌게 되면 사람이 조직화가 되고 사람이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각자 자기 말을 하는 민중들이 문화 서클을, 이게 학습 동아리죠. 문화 서클을 통해서 공동체, 아까 부당한 질서들을 바꿔 나가려고 해야 돼. 그래서 쓸 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대화예요. 사랑의 대화를 통해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집 있잖아요. 우리가 메리토크라시라는 집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집을 대화를 통해서 읽어내야 돼요. 함께. 그리고 대화를 통해 갖고 이 집이 요렇게 바꿀 줄, 아니면 이렇게 바뀔지, 아니면 요렇게 바뀔지, 아니면 세모로 바뀔지를 함께 네이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뭐 이제 공부를 좀 더 했겠죠. 제가 이제 박사학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와요.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건가요, 프레이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이리로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함께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네이밍은 함께 네이밍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메리토크라시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속에 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A와 B, C가 아까 저런 상태들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의 그 기회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걸 믿고 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사랑의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권력의 주체라는 거, 그러니까 권리를 알고 권력을 갖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공동 성찰을 한다는 거, 우리 함께, 그리고 함께 방향을 잡는다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문화를 바꿔간다는 거.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구조를 바꿔나가는데 어디로 갈지는 함께 이야기해 봐야 되고, 그리고 관계는 A, B, C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프레이리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는 we think인데, 그 대화는 아까 말한 대로 상식을 의심해야 돼요. 상식을 의심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면에, 상식의 이면과 세상의 이면은 권력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반은 이반이에요. 대화를 우리가 못하게 하는, 침묵의 문화에 빠지고 대화를 못하게 하는 것들의 반대화를 의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의심해야 된다. 요게 프레이리가 문제 제기식 대화예요. 대화를 하긴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함께 하는 과정들 속에서 we think죠.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자각하고 공동 성찰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토론하는 동료가 중요해요. 토론하는 동료를 만나고 그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 속에서 세상을 읽고하고 세상 만들어낸 네이밍이에요. 함께 네이밍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인간 해방이다. 이게 인간화된 세상이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냐? 프락시스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돼야 되고, 관계가 변화해야 되고, 문화가 변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레이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논리죠.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한 선생이 대상을 보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좀 있다가 선생이 얘기가 끝나면 옆에 있는 학생이 다시 선생이 돼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는 뭐냐면 선생들과 학생들 모두가 선생이 되고 모두가 학생이 되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A씨를 알고 한 사람은 C를 알고 있어서 공통으로 뭐라 하냐면 C를 아는 건 거죠. 이렇게.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A를 얘기하고 C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C를 아는 사람이 B를 얘기하면 A씨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런 대화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전제를 인정한 대화거든요. 이 대화의 과정들 속에서 토론하는 동료가 생기고, 함께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름을 함께 짓고,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선생들과 학생들이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끝나게 되면 A씨를 알았던 사람은 여기 이쪽에 소문자 C와
D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B를 알았던 사람은 이쪽에 A, 소문자 A와 소문자 B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C가 늘어나는 건 거예요. A, 소문자 A, C, 소문자 C 이렇게 공감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공감대를 통해 가지고 함께 이제 세상을 읽는 토론하는 동료들을 만난다. 이게 이제 프레이리의 얘기고요. 그래서 프레이리는 이렇게 A, B, C가 있었다면 통을 넓히는 거, 새로운 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 토론하는 동료가 세상을 네이밍하는 대화, 한 건 거죠. 자, 이제 둘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마이클 샌델이고 이게 프레일이에요. 둘을 이제 비교해 보면 어떤 비교가 있느냐? 샌델에게 있어서는 겸손함을 가지라 그래. 시민적 덕성이야 그게. 그럼 누구한테 겸손함을 가지라 그래? A한테. A는 아까 누구예요? A는 아까 잘 적응하는 사람인 게 메리토크라시에서 자기가 운을 많이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운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든 시대도 잘 가진 건 거예요. 조던이, 농구 선수 조던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안 태어났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로 치게 되면 중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농구를 아무리 잘해도 그 정도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프로 농구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돈을 받거든, 이 사람이. 동일한 능력을 가져도. 그래서 조던처럼 그렇게 노력하면 다 조던이 돼요? 조던이 안 돼요. 왜? 이 사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운을 가진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운을 가진 A는 겸손해야 돼요. 그게 너가 시민적 덕성인 건 거예요. B씨 있잖아, B씨. B씨 아까 그 쓰러지거나 태어난 그 사람한테는 너는 공공선의 교육학을 가지고 희망의 인문학, 이게 이제 얼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인데 마이클 샌델의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B씨에게는 A가 아까 기회평등을 잘 활용해서 과정에 어떻게 됐어요? 과정의 공정함을 활용해서 결과의 정의로움을 가졌잖아요. B씨한테는 뭘 가르쳐요? 기회평등을 어떻게 네가 잘 참여하는지에 대한 룰을 가르치라는 건가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희망의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이 흑인 애들이 빈곤층 아이들이 막 무질서하게 치니까 이 얼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은 뭐냐면 그들에게 잘 사는 아이들은 줄을 잘 서서 치거든요. 그들에게 룰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줄을 서서 딱 치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들도 이제 이 룰을 잘 이용해서 너희들도 성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B씨에게는 그 공공선을 가르치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룰을 잘 가르쳐서 그 질서를 잘 가르쳐서 얘가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라는 건가요. 그리고 얘들의 공공선은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기존의 공동체의 텔로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의식 이게 공동체가 시장 사회가 돼서 결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대안은 마이클 샌델은 이런 건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씨한테 주문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B씨는 A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마이클 샌델은 과연 B씨가 A처럼 공동선을 체화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룰을 체화해갖고 그 적응을 하게 되면 A처럼 될 수 있고 또 A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건가요? 프레이리는 좀 달라요. 프레이리는 아까 그리스도 있고 마르크스에 그들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세상 읽기에 시민들이 자각을 해갖고 뭐라 하냐면 이제 대화를 통해 갖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억압자와의 대화를 통해 갖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이게 아까 이현숙 교수님이 얘기한 꼬라지를 아는 건 거예요. 자기가 뭐라 그랬지 그 주제라는 건 거지. 그래서 이제 억눌린 자의 교육과 문제 제기식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한테 하면 A한테 얘기 안 해요. A는 기껏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뭐라 하냐면은 허구적 관용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해방자는 B씨다. 억압받고 있는 그들인 건 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A가 함께 그 인간화 세상이 되고, 그래서 A를 포함해서 모두의 인간화의 세상이 된다. 이게 이제 프레이리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좀 갈리는 건 거예요. 제가
세상 읽기를 넘어서서 이제 함께 네이밍하는 걸 때 마이클 샌델을 가지고 온 것은 마이클 샌델이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했고 그다음 또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담론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충격들이 그렇고 그다음 더 나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이제 사람인 건 거고요. 그다음 이제 프레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억눌린 자의 교육학,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학이 아니라 억눌린 자의 교육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읽고 있고 그래서 이 둘이 동일한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동일한 시민적 덕성을 얘기하는데 오른쪽의 시민적 덕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르크스와 그리스도가 같은 사랑인 건 거고 그 사랑은 BC를 통해 가지고 부당한 질서가 해결돼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구도는 같은데. 그래서 프레이리는 마이클 샌델을 좋아했을까 했었을 때 아마 프레이리는 마이클 샌델을 담론들이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주장들이 어쩌면 이 부당한 질서를 영속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비판했을 수도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마중물은 뭘까 했을 때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겸손함은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겸손함일까? 아니면 마이클 샌델의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시민적 덕성, 그 텔로스가 갖고 있는 공동체 텔로스에 기반한 겸손일까? 이런 이제 고민들 속에서 이제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랑 그리고 이 겸손은 사실은 무장된 사랑과 깊은 영 무장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단순히 사적인 영역들이 아니라 지금 아까 예수의 사랑은 마르크스의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 읽기를 통한 그리고 ABC의 어떤 관계에 대한 통찰을 통한 그래서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어떤 사랑인 건지 이제 그런 걸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용기라는 거, 관용이라는 거, 이 관용도 허구적 관용과 진정한 사랑에 이제 관용이 있는데 이런 건데 요게 이제 프레이리가 던진 교사의 자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은 일종의 시민사회의 교사니까 이런 겸손, 용기, 관용, 사랑 이 말들에 대해서 한번 마이클 샌델과 이 프레이리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마중물은 그런 점에서 이제 주민에서 민주시민으로 민주시민이 학습동아리로 학습동아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네이밍하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실천 이게 권리형 실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실천에 대한 상상들을 사실은 프레이리로부터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We Think잖아요. 함께 세상을 읽기다 하는데 함께 세상을 읽는 것이 사실은 요 시민이 마이클 샌델이 얘기했던 시민일까 아니면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시민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시민일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 원효의 그 대승 귀신론을 이제 번역한 우리 김학성 이사장 이 8강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원효에 대한. 그럼 이제 원효의 시민 민중은 뭘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다음 학기 최시영 선생을 좀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최시영이 생각했던 시민일까? 뭐 이런 등등의 고민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적인 현상,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어떤 뭐랄까요 접근법이고 그리고 그걸 통한 세상에 대한 동료를 만나는 건 거고 그리고 실천을 매개하는 프락시스의 주요한 행위다. 대화 자체가 하나의 실천인 건 거고 그 대화가 매개하는 세상 읽기로
어떤 그 자각하고 연결하는 것이 이제 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마이클 샌델과 프레일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사실은 마이클 샌델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제기하는 담론들 이면에 있는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썼던 논문 하나가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이런 생각 얘기를 했고요. 마이클 샌델과 이 프레일은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아까 우리 토론 중에 나왔지만 내가 몇 퍼센트에 속하냐 안 속하냐 하는 나의 주제 파악과도 이 문제들이 굉장히 깊은 연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은 마중물 세미나의 4번째 시간 함께 세상을 읽는다, 세상을 이름 짓는다는 것에 두 논자를 모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